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가 이제 12월 마지막이네요. 내년이면 한 살 더 드시나요? 나이 드시니까 좋아요? 예, 저는 좋아요. 내년에 31예요. 안 믿는 분위기지만.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본서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건물 높이. 지난 시간에 면적 정리했었죠. 자, 건축법. 자, 공개공지 도로, 대지도로, 면적 이 부분 정리했고요. 자, 높이.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 거기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데, 건폐 용적률은 패스하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죠? 572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높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물 높이라 그래요? 자,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건축물 높이란 지표면에서, 이게 지표면이죠? 지표면. 땅속에 있는 건 높이로 안 봐요. 지표면에서 어디까지를 건물의 높이냐면 건축물의 상단. 예, 높을 상자, 끝 단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상단까지.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건물 높이다. 그죠? 예,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572페이지. 예, 높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높이 산정하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1층 전체 필로티가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높이에 포함 안 한데 포함하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높이 산정 포함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안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외되는 규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 우리 교과서 2번, 3번, 4번 이쪽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층수예요. 층수가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층수. 먼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몇 미터 하나 층을 본다고요? 4m를. 자, 이 건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층고가 있으니까 층고에 따라서 1층, 2층, 3층 하면 되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네. 여러분 자주 다니시는 어디? 네. 나이트클럽?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성당 같은 데 이렇게 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몇 층짜리인지 판단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4m를 하나 층으로 봐요. 자,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부분에 따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면적을 배웠는데 면적의 높이가 있고 그러면 다 다르면 우리 건축법은 높낮이가 다르면 가중평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층수는 가중평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자, 여기가 이렇게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릅니다. 여기는 5층이고 그리고 여기는 7층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7층, 10층이라 한다면 밑에 바닥은 다 동일하다는 걸 전제로 하기에요. 자, 이럴 때는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입니까? 그럴 때 가중평균한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근데 여기서는 이 건물은 몇 층이에요? 예, 10층.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의 층수다. 그래서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가중평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층수 산정에서 여기도 제외되는 게 있네. 거기에 제외되는 것 1, 2, 3, 4 오른쪽 4개 있죠. 4개. 거기에 우리 이미 하나 배웠던 거 1번하고 2번만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으면 1층, 2층, 3층, 4층 그러면 이제 층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하층이 있대. 지하층이. 지하 1층, 지하 2층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63빌딩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3빌딩은
지하가 3층, 지상 60인데 그 63빌딩 아니고 몇 층이라고 했어요? 60빌딩이다. 그런다고 했죠.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옥상은 산입할까라는 거예요. 층수에. 옥상은 산입할까요? 여기가 만약에 10층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용 승강기가. 그러면 승용 승강기가 있으면 옥상에는 승강기 탑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 옥상에 이 승강기 탑이라든지 계단 탑의 그런 높이가 층수에 들어갈 거냐? 옥상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예, 옥상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옥상 부분에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8분의 1을 초과하면 옥상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여기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옥상은 8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옥상 부분은 층수에 산입이 되는 것이고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옥상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8분의 1 이하일 때만 옥상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게 거기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설명인데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또 높이 산정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1번과 2번 그래서 지하층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가 볼까요? 층고,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볼까요? 아까 건물 높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어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그래서 제일 높은 데죠? 예, 높을 상자, 끝 단자.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건물 높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층고라는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이걸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바닥이지, 바닥. 그죠? 바닥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안 두꺼우면 막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이 두꺼우니까 바닥 구조체. 위에서 내려보면 바닥 구조체일 것이고,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닥이라고 부르기 그러잖아요. 이제 천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같은 개념이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러면 층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층고라 그러냐면 이 방읍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층고. 방읍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층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처마 높이가 나오네. 처마 높이. 아까 건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의 상단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마 높이는 여기 이제 처마잖아요. 처마. 그죠? 그러면 처마 높이는 어디까지가 처마 높이겠어요? 자, 이게 수평제예요. 수평제. 이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이나 그리고 뭐 깔돌이 그랬는데 깔돌이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이런 벽이나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다. 그러니까 이 수평제를 지지하는 이게 기둥이다. 그러면 이 기둥의 상단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처마 높이다. 처마 받쳐주는 상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이나 기둥의 상단까지를 뭐라고 표현한다? 처마 높이. 그래서 기둥의 상단까지는 처마 높이, 건축물의 상단까지는 건물 높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마 높이 여기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자 높이, 반자가 뭘까? 반자는 일본식 용어인데 반자란 여기 우리 밑에서 위로 보면 천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정에 이 마감재가 천정도 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감재가 되는 요 부분 여기가 반자야. 반자. 그러니까 여기를 반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반자. 그러면 반자 높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자 높이예요? 이 방은 바닥면, 여기서 이제 바닥면이지. 바닥면에서 반자까지. 여기를 우리는 반자 높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방은 바닥면에서 반자까지는 반자 높이. 그리고 지표면에서 기둥의 상단까지는
처마 높이, 지평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는 건물 높이, 그리고 층고는 바닥구조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 층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 이 정도는 이번 과정에서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뭐 그에 대한 제외되는 규정들 포함하는 것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공부가 되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땅은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건물이 있죠. 우리 건축 허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학개론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나지, 그리고 건부지 그러죠? 건물이 있는 대지가 건부지잖아요. 학개론에서. 그죠? 예. 학개론에서는 열심히 건부지 하고, 여기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가 뭐지? 그러지 마시고, 그게 이제 건부지를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분할을 제한하고 있어요. 과소 토지가 되니까 이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하지 마세요라고 분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두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 땅이 주거지역이다 한다면 분할 제한 면적은 얼마예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 또 건물이 있는 땅은 이 땅은 이 분할됐을 때 분할 제한 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면 과소 토지가 되니까 분할 안 된 분할 제한 면적은 주거지역은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과소 토지가 되니까 아예 분할 금지시킨다는 이야기. 안 해줘, 분할.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게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다. 건물이 있는 대지는 얼마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어요? 150제곱미터. 이런 것도 시험에 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지. 네. 자,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은 150. 그리고 이게 녹지지역이 돼.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은 얼마예요? 200제곱. 분할 제한 제일 큰 게 녹지지역이죠? 네,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항상 주거지역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왜 분할을 제한한다고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분할을 제한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준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1번 맨 밑에 하단에 그런 이야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기타 이제 우리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이런 규정에 미달하는 분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분할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분할 제한에 관련된 사항도 간단하게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575페이지 대제한의 공지 넘겨주시고, 그리고 높이 제한도 넘겨주시고, 그리고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1페이지 이제 특별건축구역 개념 정리만 할게요. 올해 32회 때 특별건축구역이 드디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건축된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이런 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서 청사가 이쁜 청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례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되려면 방금 전에 제가 특례를 적용해서 특별히 적용한다고 했는데 창의적인 건물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들어서려면 특례가 법 규정이 강화돼야겠어요? 아니면 완화되겠어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데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나왔어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장과 시도지사가 다음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쭉 열거돼 있죠. 국장은 이런 국제 행사 도시 개최한다든지 뭐 이럴 때 또 이런 사업구역에서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고 우리 법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또 시도지사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네, 그 박스에. 근데 그거 외울까요? 외울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구역이에요. 사업구역. 뭐 국제 행사를 한다든지 자체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혁신도시라든지 개발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이왕이면 이쁜 건물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이런 사업에 관계보유한 사업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죠? 그런데 이 583페이지 보니까 지정의 제외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올해 지문에도 이제 대상 지역과 제외 지역이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 제외 지역 자체는 참 4개니까 출제하기도 편하겠죠. 이거 자체로도. 자, 어디에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나왔어요. 거기에 있는 다음의 지역에는 특별 건축 지정할 수 없다 4개 나왔죠. 자,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개발 제한구역. 일명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 그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 개발 제한구역에다가 개발을 제한한 지역에다가 특별 건축구역 지정해서 이쁜 건물 들어선다 그러면 그 지적 목적과 취지가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자, 예를 들면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다가 자연공원을 지정해놨는데 그 공원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이쁜 건물 들어선다고 하면 자연훼손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도로법에는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시외에 나가다 보면 도로 주변에 팻말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곳은 도로법에 한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 도로에 접해 있다고 다 접도구역은 아닌데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보면 다 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안에서는 도로법에서 엄격한 행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도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임야는 우리 산지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될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전산지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외되는 지역이 제외 대상이 4군데 나오죠. 그러면 시험에 이거하고 앞에 있는 뭐 도시개발구역이 정비구역이 이래 사업구역 하나 섞어주면 뭐 답 찾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대상 지역하고 제외 지역, 그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옵니다. 박스 밑에 2번에.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무래도 강원도 이 휴전선 접경지역 그런 지역이 군사시설이 많이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강원도에. 그죠?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정될 수 있대요. 이것은 남북 화해 관계 뭐 이런 고려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겠어요. 국방부 장관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딱 나오면 그때는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업구역 하나 이어주면 답은 쉽게 찾는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딱 찾아주면 답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남북 간의 발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개념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 뭔지 그런 개념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591페이지.
591페이지 협정. 자, 건축 협정이 뭔지 이 개념도 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건축 협정. 협정이 뭐예요, 여러분? 협의해서 정한다는 이야기죠. 당사자끼리. 협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 이것도 협정도 계약입니다. 협정계약을 체결해. 우리 건축법에서는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공동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협정은 자,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필지가 이쁘게 잘 빠진 지역에 협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협정은 그런 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심 지역에 자 보세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고 도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구도심 지역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니까 좀 땅들도 마음대로 생긴 땅들도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5개 필지가 있어. 도로에 5개 필지가 있는데 어떤 땅은 건축이 가능한 땅도 있고 어떤 땅은 건축이 안 되는 땅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A 필지 한 필지가 있고요. 소유자 A.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료형 획지인데 이 땅은 B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예, 지금 공간이네. 그리고 여기는 B 필지가 있고 C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가 E 필지가 있어요. 자, 우리 건축법상 이 5개 필지 중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있네요. 그러니까 A는 건축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자,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적도가 2m 이상 접해 있으면 다 허가를 기본적으로 조금 가능해요. 여기는 건축 가능하겠죠? 딱 보기에도 건물 뭐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B는 건축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C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열시. 여기 지금 여기 한 명이 여기 이 도로에 자료형 획지인데 한 명이 지금 지나갈 듯 말 듯 해요. 이렇게 해서 걸어가야 돼. 자, 그러면 허가 가능할까요? 원래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함을 원칙으로 해요. 적도가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거의 맹지 수준이에요. 맹지. 자료형 획지는 맹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D는 건축 가능하겠죠? E는 이거 완전 맹지잖아요. 도로가 없는 땅이잖아요. 허가 안 나잖아요. 실제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납부 지역에서는 이런 땅들이 많이 존재해요. 어떤 땅은 건축이 되지만 어떤 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 니들 전원의 합의 있으면 이 필지를 합병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니들끼리 협정 계약을 체결하면. 그죠? 하나의 합병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A는 A대로 보이진 않지만 자기 땅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는 A대로. 또 B는 B대로. C는 C대로. D는 D대로. E는 E대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협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과반수 합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5명 다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 소유자나 또는 만약에 지상권자가 있다. 자, 이 D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 D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자, 이 토지를 사용하는 장기 사용,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장기잖아요. 지상권자가 있더라. 그러면 지상권자의 합의도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토지 사용자가 지상권자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 등의 대령이 정하는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협정을 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죠. 이해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가. 여기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틀렸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정은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우리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지역에는 이미 처음부터 택지 만들 때 도로 없는 땅은 안 만들어요. 자, 이쁜 땅들 만들지. 그러니까 이런 도시 개발이 되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협정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것은 잘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어디에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일까요? 다음의 지역에서는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 시작했겠지. 지구 단위.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우리 정비사업은 우리 정비사업의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그랬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땅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납부된 지역이니까. 지주. 그리고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존치적 재정비대. 존치적 존. 또 도시 재생 활성화죠. 뭔가 부족하니까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생 활성화죠. 이런 점. 그래서 지주 존재. 지주 존재. 기타 조례가 정하는 지역. 근데 조례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지주 존재에서는 협정 전에 합의가 있으면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더라. 지주 존재, 지주 존재 이렇게 정의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 봤죠? 자, 그러면 협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협정 계약 체결해서 협정에 대한 인가 신청하면 협정 인가해 주면 여기서 공동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합병하지 않고도 각각 건축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제가 하나의 대지를 보고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A는 A 땅에서, B는 B 땅에서, C는 C 땅에서, D는 D 땅에서, E 땅에서.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특례를 많이 인정해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593페이지 밑에 하단에, 맨 밑에 하단에 3번에 협정 페이지만 한번 볼까요? 아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것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협정을 지금 합병하지 않고도 계약에 의해서 하나 대지로 건축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게 계약이죠. 지키라고 있는 것도 계약이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깨지는 게 계약 아니에요? 그럼 폐지도 있어야겠네? 근데 폐지는 어떻게 하면 폐지가 돼요? 이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협정을 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데 협정을 깰 때는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593페이지 밑에 하단에 건축협정 폐지 나오잖아요. 나와 있어요? 거기 5번에 그래서 협정 체결자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죠?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협정 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더라. 그 정도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뭐가 좋을까? 자, 594페이지 넘겨보세요.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협정의 특례. 원래 맞벽 건축이 가능해요? 안 돼요. 건물을 맞벽하면 안 되지. A와 B가 자기 딱 보이지 않는 땅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경계에서 거리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민법에서도 그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A와 B가 자기 땅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공동 건축가 신청하면 맞벽도 같이 허용해 주겠대. 그래서 맞벽 건축도 허용해 주겠대. 밑에 맞벽 건축의 특례란 말 나오나요? 자, 그래서 공동 건축 허가 신청하면요. 맞벽 건축도 허가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통합 적용의 특례.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자, 통합. 제가 그랬잖아요. 5개 사람들, 여기 5개째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협정을 체결해서 합병하지 않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로 보고? 하나의 대지로 보고, 그죠?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사항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해서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DJ는 건물 지을 때 나무 심에 대한 적용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개 필지에 대해서 그 건축법 기준에 해당되면 적용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하나의 대지를 보고 같이 적용도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다 적용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체결되면 적용도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차장도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도 설치돼야 되죠. 주차장도 뭐 할 수 있다면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장 이렇게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 그리고 또 이 C와 E가 여기 허가가 받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의 대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는
이 대지와 도로의 이 접도 간의 관계 때문에 맹지가 되니까 화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거 하나 대지 보겠다. 통합 적용하겠다는 이야기. 하나 대지를 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와 E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통합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다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하나 대지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하층 같이 설치할까? 지하층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지하층 같이 설치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 건물이 들어서려면 우리 앞에서 대지에 안전 조건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려면 반드시 배수 시설이 설치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배수 시설, 이런 개인 하수 처리 시설도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대요. 하수 처리 시설도. 그죠? 그리고 또 건폐율 옆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폐율은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합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걸 보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대지와 도로 관계라든지 지하층이라든지 개인 하수 처리라든지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은 건폐율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무엇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닌 용적률은 용적률은 뒤에 결합 건축 용적률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사생활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단 설치라든지 그리고 우편물 수차문 이런 것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왼쪽 날개 G 통합 적용할 수 없는 것 옆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기호세. 자, 여기 있는 세 개 똑같네요. 용적률이라든지 계단 설치라든지 우편물 수참 설치 이런 부분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정이 뭘 의미하는지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협정이 개념을 이해하면 읽어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협정이 뭔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책이 안 읽혀지니까 이런 개념 정리를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런 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협정계약이 체결된 행위를 하면 그건 이쁘죠? 이쁘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 완화해주고 오른쪽에 이런 건축 기준 완화해주는 완화 규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 협정이라는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597 거기에 결합 건축 있죠. 그 결합 건축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쓸까요? 용적률 거래. 이렇게만 써내세요. 용적률 거래.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중권 양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공중권을 사고 파는 거. 예? 일명 TDR이라는 거. 안 들어봤어요? 예, 나중에는 들어볼 거예요. 자, 이게 용적률이 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공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합건축. 자, 예를 들면 개념만 이해해요. 이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여기는 A 필지고 B 필지고 용적률이 이 땅에서 정된 용적률이 500%라고 가정해요. 각각의 필지 용적률이. 그럼 용적률이 5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대지 면적의 5배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 연면적은. 용적률이 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대지 면적의 A는 5배를 올릴 수 있고 B도 이 대지 면적의 5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용적률이 500이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땅이 공간적 가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을까요? 어떤 땅이 많이 올라가고 싶을까요? 이 도로에 있는 앞면에 있는 이 땅이 용적률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B보다는. 똑같이 용적률이 똑같이 500이지만 그러면 B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A한테 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 중에서 200을 팔았어. 그러면 B는 지금 총 합은 여기서는 1000이잖아요. 용적이. 500, 500이니까. 그러면 A는 여기서 이 땅에서 200제곱미터까지 샀으니까 용적률 700% 적용해서 지을 수 있고, 대신 B는 200을 팔았으니까 B는 여기서 200을 빼서 300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합에는 1000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게 결합건축이에요.
용적률, 공주권 양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계론에 있는 이런 공주권 양도 개념이 건축법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건축법에 용적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결합건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건 건축법에 도입된 건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죠? 그건 의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법률상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용적률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어떤 상업적이라든지 역세권적이나 이런 지역에서 필요하잖아요. 용적 결합건축이 가능한 이런 대상 지역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 범위라든지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용적률 거래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저 부산에 있는 상업지역에 이 용적률 사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도 어떤 거리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거리에 대한 규제도 막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용결합 건축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 정도만 해 놓으시면 돼요. 개념 정리만. 그래서 옆에다가 결합 건축, 용적률 거래 이런 말 써 놓으시면 돼요. 쓰셨어요? 자, 그래서 뭐 최단 100m 이내에서 막 이런 조건에 맞추면 결합 건축이 가능하다 막 이런 조건이 밑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600페이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올해 32회 때 이게 나왔더라고. 그 기출이 2개 나왔는데. 내년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죠? 한 달 하면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분쟁을 다 조정하는 기구잖아요. 분쟁 전문위원회는. 그죠?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대상이 뭘까? 조정 대상. 이런 조정 대상을 자꾸 올해도 물어보고 저번에도 물어보고 그러던데 분쟁 조정 대상이 뭘까? 그 밑에 박스가 조정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말씀드렸어. 건축 관계자 제가 설명했나요? 건축법에 4대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4대 인물이라고 했어요? 건축법상의 4대 인물. 이 4대 인물을 제가 건축 관계자입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누구? 우리의 꿈은 뭐? 건물주? 네, 건축주. 전 건축주. 또 설계자가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건축사들. 예, 설계자. 그죠? 그리고 또 시공자는 건축사가 설계준 도면대로 공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공자. 그죠? 그리고 또 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사람? 감리자. 이 사람을 4명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용어 정리할 때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누가 관계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란 구조나 설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자,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구조나 설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했다. 그래서 누구라고 했어요? 이런 구조 기술사, 설비 기술사. 기술사하고 건축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술사는 건축 관계자가 아니라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 인근 주민.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대상은 이 삼각형이에요. 건축 관계자끼리 분쟁이라든지 그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관계 전문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이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이다. 그러면 항상 조정 나오면 삼각형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한 번 정도 나온 기출이니까 살짝만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28, 32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왼쪽에 그런 부분들
날개 기출지문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겨오시면 건축법의 마지막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까요? 이행강제금? 예, 나올까요? 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행강제금은. 원래 행정법 교수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여러분? 페이지 605페이지.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의무로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번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는 법의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버리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나가는 거예요. 잔인한 제도죠? 그죠? 실은. 그죠? 안 그래요? 별로 동감은 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우리 건축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되면 이런 철거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정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라고 표현해요. 집행벌. 우리 행정벌 그러면 민법 여러분이 뭐 중개사법 시간에도 보시면 행정, 형벌, 행절, 질서벌 막 그래서 벌금, 과태료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은 행정벌이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다.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 목적이 제가 벌금이나 과태료는 행정벌이잖아요. 그죠?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인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그러면 벌금이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과했는데 별도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을까? 예. 근데 부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가 벌금 과태료는 행정벌, 과거에 대한 징벌적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명령이 불응할 때 의무를 이행할 때 반복 부과하는 거예요.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될 수 있어요. 벌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병과될 수 있다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출에 보면 이런 문장 나왔잖아요. 오른쪽 기출 날개.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에 벌금이 부과된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병과할 수 있어요. 병과할 수 있어요. 그 취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시고. 그러면 자, 이행강제금 자, 우리 이행강제금 제도가 공법에는 부동산 우리 6개 공법 6개 법률 중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게 2개 법이 있어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게 건축법과 농지법인데 그중에서도 건축법이 이 부분이 참 출제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자,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부과 금액. 자, 보세요. 우리 건축법에 이 4대 위반 항목이 있어요. 4대 위반 항목. 우리 교통법 규모 10대 위반 항목이 있는 것처럼 건축법의 4대 위반 항목이 뭐냐면 무허가. 무허가는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은 거죠. 또 무신고. 무신고. 그리고 또 건폐율 위반한 거. 용적률 위반한 거. 이게 4대 위반 항목이에요. 건축법 4대 위반 항목. 그러면 이 4대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할까? 4대면 적으세요. 부과 금액을 보겠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부과 위반 면적이 나와야겠죠? 근데 무허가 무신고는 전체가 위반 면적이겠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 무신고는. 그죠?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그 초과분이 위반 면적이겠죠. 건폐율 용적률은 초과했으면 초과분이 위반 면적일 거 아니에요. 건폐율을 초과하고 용적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위반 면적이겠죠. 그러면 그 위반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에 곱하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 0.5를 기준으로 이 4대 위반 항목. 0.5.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요. 입안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과표죠. 과세 시가 표준액이 2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입안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 과세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죠? 여기까지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100 곱하기 1000만 하니까. 여기에다가 0.5를 곱한다는 얘기. 0.5를 딱 곱하면 0.5를 곱했으면 부과금액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에다가 0.5 하니까 500만 원이죠. 이 4대 입안 항목은 0.5부터 출발하는 500만 원. 자,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4대 입안 항목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순서를 정한대.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래도 괜찮은 놈. 다들 그 놈이 그 놈들인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나쁜 놈이 뭘까? 이제 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최근 시험에 나왔을 거.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 부과율에 100% 그대로 부과합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 부과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500만 원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10% 다운돼. 그러면 10% 다운되니까 90이겠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누굴까? 용적률 위반한 거. 4대 위반 항목 중에 용적률 위반한 거. 그러면 용적률 위반 건물이다 그러면 59, 45, 450만 원. 450만 원. 그 다음에 10% 따져지면 그 다음 나쁜 놈은 거음표를 위반한 거. 이 거음표 위반 항목이다 그러면 58, 40, 40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놈. 무신고 건물이다 그러면 이때는 부과금액의 70%, 57, 35, 350. 여기는 그대로 500만 원 부과하고 4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350만 원 부과한다는. 최근 시험에 요건 나왔어요. 부과율. 얼마 이 부과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이런 거. 나쁜 놈 물어본 거예요. 어느 놈 제일 나쁜 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대 위반 항목은 요걸 50% 기준으로 하는데 나머지 기타. 두 번째 기타 우리 건축물 위반한 거 있잖아요. 건축 위반한 거. 나머지 이제 다 4대 위반 아닌 나머지 건축 관리 규칙 위반한 것은 똑같아요. 위반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곱하기 여기는 기타는 0.1이라는 얘기죠. 4대 위반 항목은 0.5고 여기는 기준 0.1이라는 부과율이. 그럼 여기는 아까 1000만 원이 똑같이 나왔을 때 0.1 하면 여기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100만 원. 여기는 아까 500만 원 시작했잖아요. 4대 위반 항목은. 0.5를 기준으로 하느냐? 0.1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이 기준. 여기에다가 기준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대령이 정하는 비율.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건축법 위반 항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과율이 또 별도로 거기서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못해. 깔끔하게 해서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요 비율만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크게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여 4대 위반 항목은 기준이 50%를 부과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요? 10%를 부과하더라. 그죠? 이걸 먼저 딱 잡아주세요. 기준을 먼저 알아두시고 거기에다가 대령이자는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606페이지 그 박스 내용 있죠? 자, 그 첫 번째 박스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0.5 기준 0.1 해도 이행강제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이런 경감해주는 놈도 있고, 또 여기에 가중 부과하는 놈도 있대.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놈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또 오히려 더 가중 부과하는 놈도 있대. 그래서 밑에 두 번째가 가중 부과가 나옵니까? 자, 어떤 놈은
이 부가 금액이 나왔으면 가중부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 한 놈 나쁜 놈이 돼. 자, 영리 목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런 영리 목적 박스 내용이에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이런 위반 행위를 한 놈은 예? 그 이행강제금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예전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된대. 그 박스가 한마디로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 한 놈입니다. 그때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부가 하래요. 나쁜 놈은 더 가중부가 하래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가중해야 된다. 그런데 오른쪽 또 깎아주는 것이 있네. 깎아주는 거 부가금액이 나왔어. 그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맨 위에 있는 질문. 연면적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면적이 주거용, 이반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이고 연면적이 얼마예요? 60제곱미터 소형주택이다. 소형주택. 우리가 주거적 면적이 60제곱미터면 소형주택입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게 일반 건축물이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2분의 1을 경감해 줄 수 있대요. 얼마를 깎아줄 수 있다고요? 2분의 1. 예전에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내겠다라고 불법 건축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강화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85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이하에서 경감해 줄 수 있다. 2분의 1이면 50%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부가 아까 100% 범위 내에서 경감은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체크할 수 있죠? 85가 아니라 60이라는 거에 기준이 강화됐다는 거. 자, 그런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부과 방법이 있죠. 자, 부과 방법에 자, 부과할 때는 다 요식행입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다 보내야 돼요. 자, 그건 뭐 알고 3번 보세요. 부과 횟수도 체크하셔야죠. 부과 횟수. 제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복 부과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입니다. 2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2회 이내에서 조례 정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1년에 2번씩 부과하는 게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부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2회 이내면 2회 부과할 수도 있고 1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2회 이내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 그죠? 2회 이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드디어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철거하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철거 안 하다가 10년 뒤에 이제 철거를 했어.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하겠죠? 근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할까요? 아니면 부과 중지할까요? 부과를 처리할까요? 징수해야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매번 1년에 2번씩 부과됐는데 그 금액이 엄청 쌓였는데 10년 지나서 이제 철거했다고 이미 부과된 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그래야지 이미 부과된 걸 취소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은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규정들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출제하기 편하고 좋은 부분이고요. 또 교수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608페이지에 하나 아까 여기서 제가 감격은 요거 하나만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령에는 또 깎아주는 게 있어요. 깎아주기. 그래서 박스 안에 깎아주는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것만 보세요. 감경, 축사, 그 일반 건축물이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 돼. 그럴 때는
예, 얼마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고요. 감경이나 경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는 500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 축사든 농업용 시설이면 예, 그 부가금액의 5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뭐 5분의 1이 커요? 아니면 아까 얘기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은 반 깎아주는 것이 5분의 20%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경에 대한 규정들, 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의 기본적인 권리 정리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도 하겠습니다.